여러분,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한국은 수술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재당선된 한국에 이제는 세계화 시대는 없어지고 있죠. 관세는 이제 디폴트 값이고 자본의 힘으로 인재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려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모습,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과거 평화와 공존을 외치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히 알려주고 있죠.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 중 하나로서 누구보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제가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삶은 네버랜드가 아니죠. 꿈동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어느부터인가 떠돌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 단어가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어느새 와버렸죠. 나라 걱정을 하는 건 사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고민 하나로도 벅차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우리 개인이 경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고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 정부가 앞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기에 많이 순화해서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는 둘러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4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인구, 산업, 세금, 복지. 이건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인구가 줄면 산업이 죽고, 산업이 죽으면 세금이 줄고, 세금이 줄면 복지를 못합니다. 이 4가지 축이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정부는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현금지급이라는 진통제로 잠시 민심을 달래는 데 집중합니다. 그 대가를 누가 치르냐고요?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죠. 오늘은 최근 기사를 통해 세금과 복지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 쿠폰 정책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이런 세금 폭탄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는 돈을 주고 뒤에서는 걷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소비 쿠폰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민간 소비를 자극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갑에 돈이 생기면 바로 장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금 조달과 구조적 성장 계획 없이 돈만 뿌리는 방식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립니다. 전 국민에게 무작정 돈을 뿌리면서 예산 검토도 지속 가능성도 없이 밀어붙인다면 그건 그냥 포퓰리즘입니다. 특히 사용기간이 11월 31일까지라는 점은 경기 부양보다는 소비 촉진이라는 단기 자극의 방점이 찍혀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게다가 사용처도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 등으로 제한되어서 실질적인 소비 왜곡이나 수혜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경기 부양과 기업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법인세 수입이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2023년 60조 원대로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감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건 섣부르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수출 부진, 기업이익 감소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힘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정부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세를 되돌리면 새 순으로 회복된다. 이런 단순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거래소 역시 마찬가지죠. 당초에 금투세 도입과 연계된 정책이었으나 이 금투세는 폐지되고 거래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의 거래세 인상 시도는 자칫하면 과세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정부는 세수 기반 복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투자자 심리 위축이나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역시 고소득층 감세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포퓰리즘 조치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주주 기준이 애매하게 조정될 경우 연말에 주식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하고 소액 주주까지 피해를 입는 현상이 반복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죠. 세금은 단지 더 가진 사람한테 더 걷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이 세금을 만들고 세금이 복지를 지탱하고 복지가 신뢰를 만듭니다. 지금 정부는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세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건 그냥 부자 증세가 아니라 국가의 뼈대를 흔드는 자해행위에 가깝습니다. 국가는 기업보다 더 큰 책임과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 흐름을 보면 마치 국민의 지갑은 끝없이 열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뽑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정치권의 오만, 그리고 돈만 받으면 된다는 국민의 무관심이 맞물리며 이른바 도덕적 K국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재정 확대 정책은 구조수술이 아니라 진통제 주사입니다. 국가는 선심을 베푸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말해야 하죠. 그렇다고 복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지 필요하죠. 소비진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장기적 설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그 재원을 조세 전가 방식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것은 신뢰가 아닌 부담일 것입니다. 정책은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은 신뢰받은 다음에 걷는 거고 복지는 지속 가능성 위에 설계해야 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치는 자선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지는 정치적 인기를 위해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지출이 정당한가, 세입은 공정한가, 구조는 지속 가능한가를 묻고 따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묻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신 물어야 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우리는 묻지 않으면 잊혀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